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우리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어서 3주차 수업도 우리 이렇게 사이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주차에서는 인사 및 재무 관리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첫 시간은 인사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부분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행정론에서 공부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제가 많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가 어렵게 아마 수업을 했나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을 향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같은 서비스여도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묵은지 볶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묵은지 볶음을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저희 어머니 보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거 묵은지 볶음을 맛있게 못하니? 이러시길래 제가 엄마가 하는 게 맛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향의 맛이 나는 아주 MSG를 듬뿍 넣으시는 거더라고요. 네, 저는 조미료를 넣지 않고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MSG를 듬뿍 넣고 하시다 보니까 아주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같은 김치지만 누군가가 묵은지 볶음을 하는가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재료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조미료 안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의 비법은 바로 MSG였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이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라포를 어떻게 형성하고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하는가 또 어떠한 재료,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사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적당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에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하면 앞에 나서는 게 그 사람들은 울렁증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겠죠. 반면에 막 덜렁덜렁하고 실수가 많은 덤벙대는 사람한테 행정 업무를 맡기게 되면 특히나 청구 작업 같은 거를 맡기게 되면은 실수가 많겠죠. 그래서 인사 관리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거, 또 뽑는 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관리는 돈 관리예요. 어떠한 조직이든 돈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이미 그 조직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른 조직보다 사회복지 조직이나 종교단체에서의 이 재무관리 문제가 발생하면 더 엄격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이 재무관리에서 횡령이라던가 배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인사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차 첫 수업으로 오늘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개념과 의의예요.
인사관리란 조직체 내의 모든 인사활동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공적, 사적 부문을 막론하고 인사활동을 인사관리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란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본 그런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뽑겠죠. 반면에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우리는 평가를 보는데 기관 평가를 보는데 기관 평가를 많이 해보고 또 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그럼 그런 경력을 보겠죠. 이렇게 기관의 목적을 본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대기업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CEO가 바뀐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직체 내에서의 모든 인사활동이에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부터 승진시키는 것부터 징계하는 거, 해고하는 거,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기관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경력이 많고 다양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지가 못해서 프로포즈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받아올 사회복지사를 원해요. 네, 그럼 또 그런 사회복지사를 뽑아야겠죠. 이렇게 기관의 조직의 목적,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경영관리 직능 중에 관리 직능의 한 분야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를 최고도로 활용한다는 거. 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죠. 여기서의 근로자를 최고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쉬지 않게 계속 일하게 뺑뺑 돌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로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경제 원리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무언가 결과물이 더 좋게 되겠죠. 재능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보다는 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쪽에 재능을 가진 사람을 시키게 되면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경제 원리의 토대로 근로자를 직접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관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사람을 관리해요? 물건도 아닌데. 그쵸? 근데 여기서 경제 원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근로자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거죠. 내가 사용해야 될 어떤 도구라던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대한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온정주의에 휩싸여서 그냥 사람만 좋으면 됐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기관도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만 좋고 성격만 좋고 이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기관의 인사관리도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에서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원칙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렇게 징계 해고 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은 더 이상 어떤 온정주의의 관점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표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물론 이제 해가 거듭되고 또 법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뀐 내용도 있지만 큰 틀 자체는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싶어 하는 노인시설은 먼저 이제 원장, 시설장이라고 하고요. 사무국장을 총무, 또 이제 그 안에는 과장, 생활지도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경비원 등이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복지관급의 위탁 그 민과 관이 위탁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법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력 배치는 운영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시설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50명 미만은 사무국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인력 배치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정신보건시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운영 주체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그 시설이 몇인 시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인 시설도 입소 시설, 즉 생활 시설인가 아니면 이용 시설인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일상생활은 집에서 하시는 그런 시설인가 아니면은 아예 집처럼 그냥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시설인가 이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인력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원장, 사무장, 뭐 생활복지사,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변명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들은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어느 시설에서 근무를 하든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모체가 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을 따라야 되고요. 또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서 시설에 장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미성년자이거나 두 번째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이게 경과가 안 된 자, 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시설의 장이고요. 아동 관련된 곳은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와도 성범죄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저희들 다 그거 성범죄에 관한 이력 조회 동의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성범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아동도 마찬가지고 뭐 중고등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범죄에 대한 이력이 있으면은 내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특히나 이제 아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을 유기했다거나 방임했다거나 매매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아동을 신체적이라던가 정서적이라든가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우리는 일단 시설의 장이 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 조금 네 깔끔해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네. 또 이제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서 그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을 해서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지사가 뭐 벌금형이냐 마냐에 따라서 그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재판 기로에 섰던 적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수도 없이 소송을 많이 했는데 이럴 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근데 그게 그냥 민사 이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서 그로 인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다음에 5년이 벌금을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5년이 경과가 되지 아니하면 네, 시설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의 의무를 가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시설에 장만 했지 동시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겸직도 되지 않습니다. 또 상근의 의무가 있어서 월 160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을 하면서 강의를 나갈 때도 160시간을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대체 근무를 했어요. 너무나 이제 규제가 까다로워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무를 해야지 물론 이 근무를 한다는 상근의 의무가 반드시 시설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회의를 간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강의를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업무잖아요. 출장을 간다던가 이런 거 시설의 업무와 관계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강의를 나가는 거는 시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가 나옵니다. 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그걸 제고하고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요. 이걸 설치 운영하는데 모든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운영위원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보통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공무원 이런 사람이 한 명 들어오고 우리 지금 시설에 계시는 이용자의 대표 혹은 뭐 이용자의 보호자의 대표 또 뭐 직원 대표 주민 대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좀 시설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운영위원회에는 거의 좀 지역 유지분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운영위원회 끝났다고 우리 운영위원이 밥을 산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간다. 근데 굉장히 비싼 밥을 먹고 오더라고요. 좀 지역의 유지 이런 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이거나 10인 이하로 구분을 하고요. 구성을 하고 보통 홀수로 많이 해요. 뭐 7명 혹은 5명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이제 합니다. 공무원은 시설장의 추천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시설 생활자 또는 이용자 혹은 생활자 보호자의 대표가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위원은 이제 시설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우리 시설이 좀 호의적인 분들을 많이 하세요. 맨날 와가지고 불만 제기하고 클레임 걸고 이런 분이 운영위원 들어오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좀 우리 시설에 호의적인 사람들 얘기하고 좀 발전 방향 또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시설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일단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뭐 쓸데없이 어리버리 하신 분보다는 좀 직원 가운데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의 사회복지사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기관장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또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기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학교 동기들 막 불렀어요. 그냥 어쨌든 다 시설장이고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그러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그 시설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법령을 고치고 이거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시설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기 때문에 시설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친인척,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 넣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그냥 날림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네, 이렇게 할 때는 친인척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여러분들 보궐선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만약에 한 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1년만 만약에 하시고 못하게 됐다. 그러면 보궐위원을 뽑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분이 인재 운영위원이 됐다고 3년을 이렇게 몰아갖고 옹골지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분이 1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뭐에 대해서 하느냐? 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거 또 종사자의 근로 환경 혹은 이용자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아우 여기 겨울인데 너무 건조해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환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물리치료기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몇 달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혹은 뭐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관련된 거 제가 지역사회 주민 모임을 나갔는데 지역사회에서 이 시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뭐 시설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주민들을 보고 인사도 없이 되게 쌀쌀맞다든가 이런 것들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시설의 장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네, 3, 6, 9, 12 하고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그 이제 한 분기 동안에 어르신들 입소 인원이 몇 명이고 뭐 퇴소가 몇 명이고 직원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다음 분기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고 뭐 그동안 변화가 되었던 부분들 이야기하고요. 이제 운영위원들이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가운데에 공무원이신 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뭐 구청, 시청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이용자의 대표 혹은 이용자의 보호자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회의록도 작성하는데 거의 이제 이 회의록은 네, 그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네,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의 개발은 왜 필요한가?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 개발의 전략, 방법, 관리 네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에요. 인적 자원 개발은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자꾸 퍼마시면 네, 새로운 물이 고이잖아요. 저처럼 이제 오래전에 공부를 한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같은 사회복지사가 오면은 또 이제 신선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 때 배운 내용 가지고 평생을 사회복지 현장에 써먹을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는 바뀌는 법령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 어떤 그런 시설 가운데에서도 어, 패러다임이 바뀌죠. 과거에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사례 관리 혹은 강점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병리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좀 병자야 도와줘야 돼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는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강점 관점 혹은 사례 관리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도 안 배웠거든요. 저 때는 그냥 여성, 이주 여성 복지 이런 걸 배웠지. 근데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다문화 복지라는 영역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배운 것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때는 청소년 복지는 배웠지만 학교 사회 복지는 안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공부를 시키자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예비적 사정, 효과적 계획, 적절한 학습 경험, 평가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요즘에 강점 관점, 뭐 코미 차트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걸 좀 한번 익혀보는 걸로 해야겠어. 그래서 예비적 사정 그러면 A 복사와 B 복사가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워낙 행정 업무를 잘하는 친구니까 조금 더 차트 기록이라던가 이런 데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은 A 복사와 B 복사가 가서 배우고 오지만 점점 C 복지사와 D 복지사에게까지 이거를 내부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차트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가서 배워야겠죠. 벤치마킹을 하던가 아니면은 무슨 강연을 가던가 해서 그 다음은 이게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오리엔테이션, 지도 감독, 기관의 교육을 통한 계획 및 정책 입안의 직원의 참여, 적절한 최신 장비, 기관 및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의 원활한 활용 등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신입복지사들 보수 교육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게 아니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신입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기관 내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던가. 또 그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요. 노인장교연금이 생긴 이후로 매년마다 정책 토론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여서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은 우리 기관 내에서 보는 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적절한 최신의 장비들,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또 지역사회가 주민들과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점진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관리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인사계획은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갖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언제 선발할 것인가 등 인사 충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관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베드 수가 늘어나가지고 어르신 수를 많이 받게 되면은 충원을 해야겠죠.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회복사가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복사가 출산휴가를 가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갔다 올 때까지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뽑는 건지 만약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원이 필요해서 뽑는다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사가 했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사를 뽑아야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가?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자원 연계를 해야 되는 건가?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 어느 시점에 선발할 것인가? 출산휴가를 간다면 가기 뭐 한 달 전부터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얼마나 몇 명이나 해야 되지? 기존에 있던 사회복사가 2명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사회복사가 워낙 야무졌기 때문에 2명의 역할을 했지 그냥 일반 사회복사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거야. 그러면 2명을 뽑아야겠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뽑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을 승진시키는 거, 또 뭐 임명하는 거, 주어지는 업무를 주는 거, 징계하는 거, 해고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그럼 첫 번째 모집입니다. 모집이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 중에서 공석 중에 있는 지위에 배치를 하는 과정이에요. 사회복지사를 뽑으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겠죠. 뭐 1급이든 2급이든 그것은 그 시설의 특성에 맡긴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시군구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여러분들 자격사항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직원을 자격이 있는 척하고 뽑을 수는 없어요.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집의 목적은 전문적으로 유능하고 여타 직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는 물론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물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일은 정말 잘해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다른 직원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간혹 있어요. 만약에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기관장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일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는 가르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이용자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르신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정말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고. 그래서 그 이용자의 보호자, 이용자들이 그 복지사만 찾아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모집 공고 전 신규 직원이 될 부서의 장과 인사 담당자가 함께 공석 중인 직위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리사를 뽑는다. 전 제가 안 뽑았어요. 영양사 보고 뽑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보다는 영양사가
더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일을 많이 하고 또 그쪽 파트는 영양사가 전문가니까 제가 아무리 기관장이라고 해도 영양사의 업무, 조리사의 업무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원장 앞에서는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조리사, 영양사 앞에서는 이제 보통 조리사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 뻘이다 보니까 안 그러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뭐 간호사를 뽑는다면은 간호팀장에게 뽑으라 그러고 저도 사회복지사를 뽑을 때는 사회복지팀장에게 뽑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팀장이 이끌고 갈 때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격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스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적 자원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함께 한 내용이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발입니다. 이제는 지원자가 몰리겠죠. 선발은 지원자 중에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즉 직무 명세서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하죠.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사회복지사가 너무 조용해서 수줍음이 많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규정해서 좀 밝고 활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죠.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오죠.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 선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대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보다는 좀 뭔가 활달하고 부침성 있는 사람을 원해요 라는 요구와 기대인 거죠. 두 번째는 채용될 사람의 요구예요. 저는 급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게 서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저는 이제 거의 오후 2시에 보는데요. 저는 한 명 한 명 보지 않고 여러 명을 같이 봤어요. 이제 그 이유가 첫째는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한 명 한 명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면접 보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오후 2시에 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면접 보러 오셨는데 1시간 이상 걸리신 분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라고 좀 얘기를 해요. 오후 2시면 물론 요즘에 서울 시내는 뭐 하루 종일 막히긴 하지만 오후 2시면 러시아워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러시아워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 4시간을 쓰게 되면은 오래 근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먼 사람은 제가 안 뽑아요. 두 번째, 저희는 초임, 연봉 얼마입니다. 이게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럼 또 몇 명이 나가요. 남은 사람을 놓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면접을 올 때 다 인터넷으로 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특별히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급여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하지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어떠한 업무들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질문사항 받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직원 선발의 방법은 일정한 시험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대면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죠. 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기관장이 됐을 때에 기관장을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 팀장 이런 걸로 원래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 법인 대표가 기관장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할게요.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굉장히 상담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용자를 향한 대면 서비스예요. 특히 우리가 만나게 될 이용자는 치매라던가 중풍,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이런 걸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같은 말을 2번, 3번, 4번 반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요. 보육 쪽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령 정기 7살까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가 뭐 이르면 30대 중후반부터 40대 보통 이러세요. 그런데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이 80대, 70대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호자도 뭐 50대, 60대 저는 실제로 90대 어르신이 입소를 하는데 보호자가 70세여가지고 상담을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시고 글씨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30대나 40대의 젊은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응대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제가 정말 부탁인데 지금까지 했던 좀 습관들을 버리시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마사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팩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피부를 가꾸듯이 우리의 말투와 말하는 방법도 마사지에서 가꿀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말을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을 향한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응대의 기술들에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과정에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래서 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뭐 다른 뭐 공무원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왜 내가 떨어졌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하시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뽑았으면 임명을 해야겠죠. 네, 일단은 뭐 관리자에게 기관을 해석하고 설명할 기간을 주면서 기관의 목표와 조직 구성, 직원, 이사회, 또 이제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가 제급되고요. 또 급여에 대한 거, 직원이 알 권리죠. 우리는 급여는 언제 지급되고, 급여는 얼마 지급되고, 사실 이것들은 선발되기 전에 미리 공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급여가 얼마고, 뭐 휴가는 어떻게 주어지고 포상은 어떻게 주어진다 이런 것들 근무 조건들 또 휴가에 대한 것 직원 모임 뭐 이런 것들 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할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냥 아예 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데도 하실 수 있는 분만 면접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왜냐면은 이미 그들이 다 기관의 정보니 뭐니 인터넷 다 뒤져보고 오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어요. 전 질의응답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봉이죠. 그다음에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 포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졌으면 우리는 온라인 종사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근무 시간, 직급에 대한 거,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들어와서 몇 월 며칠 날 퇴사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으세요. 타 시설을 다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야무지게 깔끔하게 끝내지 않고 우리 시설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시설에서 그만두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거죠. 다 야무지게 마무리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간혹 가다가 안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거 우리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대본에 나와요. 지금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계시던 시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안 하고 퇴소를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입소 신고를 딱 하려고 그러면
사타시설 이용 중이라고 뜨거든요. 이제는 전산으로 다 모두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입니다. 네, 인적 자원의 평가인데요.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들이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목적 설치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프로그램 담당자로 불렀는데, 혹은 무슨 뭐 그 후원 담당자로 불렀는데 이번에 후원건이 몇 건이었고, 이런 것들 해당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직무 평가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있어요. 네가 이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너 그만둬, 너 잘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너 수학을 못 봤으니까 너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죠. 수학을 못 봤으니까 수학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이렇게 대안을 보면 제시해 주시잖아요. 벌을 하고 자르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능력의 수행입니다.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직무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산성이라던가 효과성이라던가 서비스의 질, 뭐 이런 것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도 비싼 돈을 주고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맛은 별론데 배는 부른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얼마나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이바지했는지, 이런 효과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직업 만족도예요. 이거는 많은 연구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직업 만족도가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의 효과도 보통 좋습니다. 직업의 만족도 혹은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정말 그런 직업 환경이 진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누가 봐도 낙후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그 만족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여서 보통 그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돼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뭐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기관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니죠. 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승진기회, 동료와의 관계, 슈퍼비전, 의사결정에 참여, 조직에 대한 소속감 등과 같이 직장이나 직무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다루는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급여가 적고 뭐 이거보다 공평하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나는 거죠.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혹은 나보다 더 하는 일이 적은데 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네, 이러면 화가 나죠. 승진 기회에서 누가 봐도 이번에 내가 승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 또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말로는 일이 힘들어서, 뭐 집이 멀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업무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현재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업무 능력도 높게 일어나고요. 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근무하고요.
또 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을 향해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재료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는 이런 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인 거예요. 이것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여가 적은 것보다는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고 만족도,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논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의 근로자로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착해요.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때에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 및 재무관리 첫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재무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아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론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물론 전공 필수 과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과 연계해서 다음 시간에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3주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